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3일째입니다. 당 안팎의 비판과 우려 속에 황제 단식, 영양제 단식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전국이 경색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는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황교안 대표 단식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로 3일째입니다. 낮에는 청와대, 밤에는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시작할 때부터 제가 출연한 패널 분들께 왜 단식을 하는가를 여쭤봤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으면 당 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또 당 밖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이제 얘기는 지소미아가 이제 오늘 이제 자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종료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 선거법, 검찰 개혁에 관련된 뭐 공수처법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약간 좀 이제 맞지 않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는 사실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관계가 뭐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손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명분은 그런데 최근에 그 김세현 의원이 이제 당 지도부의 용퇴,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아마 그러한 것들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국면 전환 또는 돌파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 전 하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주제와는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이 여당이 너무 조롱조로 나온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평론하거나 비판할 때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뜬금없고 왜 정치를 자꾸만 이 원내로 들어와서 다 원내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강경투쟁, 장애투쟁, 삭발, 단식 이런 게 굉장히 정치를 자꾸 왜소화시키고 정치를 부재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썩 좋은 칭찬할 수 없으나 어쨌든 제1야당 대표의 추이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그런 걸 감안하면서 정치가 너무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의도나 성과가 있던 어떤 그 자체는 너무 좀 조롱하지 않는 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YS 김영삼 대통령 사주기입니다. 맞습니다. 83년도 당시 23일간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건 아마 굉장히 유명한 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실은 단식 투쟁을 했어요. 나이가 그때 64세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였었는데 그걸 통항해서 이제 지방자치 실시를 앞당기고 뭐 3당 합당으로 있어서 내각제 포기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나름대로의 단식 투쟁이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에게 참 야당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은 2003년도 11월 26일 날 최병렬 대표가 열흘간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관련된 특검법을 재의결하라고 해서 열흘간 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최병렬 대표가 왜 꼭 단식을 하지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당내 주도권을 잡고 선거 5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한 거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6일 날 뭐 대통합 6일이죠. 11월 6일 날 보수 대통합 얘기를 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김세현 의원 얘기한 부분들 사퇴 문제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고 있고요. 근데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뭐 뜬금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보수 대통합도 없고 그리고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많은 의석을 잃을 수밖에 없게끔 되면 그럼 그 이후에 황교안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조금 복기를 해보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실은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때도 핵심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선거법을 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냐고 그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물꼬가 트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1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조롱하고 폄하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절박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이 하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소수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집권당에서 정말
많은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신의 대표들, 김한길 당시의 대표 단식 투쟁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단식 투쟁했어요. 정세균 대표 단식 투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간다면 너무 지나치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식 장소를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서 보통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 낮에는 이제 청와대 앞으로 옮겨가서 단식 투쟁을 하고 이제 밤에만 이제 그 천막이 있는 국회로 와서 머물다가 다시 또 청와대로 옮겨가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두 가지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사항인데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예. 청와대에 가는 건 맞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청와대다 국회다 왜 장소가 왜 꼭 청와대냐 이것도 메시지가 있겠죠. 나름대로 황교안 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어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국정 운영 방식도 바꾸고 기조도 바꿔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하면서 청와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단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글쎄요 지금 우리 앵커 말씀처럼 꼭 청와대 앞에 가서 할 건 없긴 해요. 그러나 그 또한 메시지는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김영주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치가 일단 이 극한으로 자꾸만 가는 거거든요. 지난 조국 사태가 끝나고 뭔가 다시 이제 원내로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혁신도 하고 뭐 인적 쇄신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별개로 갈릴 수 있습니다만 또 다시 이렇게 단식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여당은 아까도 화면에 나오던데 약간 조롱조의 논평, 홍준표 대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치가 이렇게 가면 진짜 정치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나름 제1야당 대표로서 돌파구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돌파구를 단식은 하긴 하되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제는 좀 자신을 비우는 모습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게 무슨 비운다는 게 뭐 지도부를 당장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그런 그 당내 의견도 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많이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단식 가지고 무조건 저항한다 해서 될 것만도 아닌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썩 그렇게 참 남의 단식, 이 추운데 야당 대표의 단식을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평가가 큰 감동에 울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YS 83년도 현안이라는 제목으로 단식 23일 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감동과 울림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을 같이 좀 감안해 달라. 이런 뭐 당부 아닌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달리 보는 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면요. 아마 사학법 개정, 4대 개혁 입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 국가보안법, 사학법, 뭐 언론기본법 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이 대통령이 벼랑간 야당 다시 원내대표 이재호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아침을 먹자고 해서 이재호 대표가 가니까 김한길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상황을 얘기하면 사학법 재개정 때문에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장애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한길 원내대표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합시다. 라고 해서 물꼬를 텄어요. 물론 당연히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 개혁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힘을 가지고 국회가 끌고 가면 안 된다.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인데 이것을 야당을 제껴놓고 나서 만약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아마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손학규 대표하고 뭐 황교안 대표하고 서로 언성이 그때 실은 대통령께서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만약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훨씬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못 풉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합의를 해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저 단식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집권 후반기를 시작을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가 엄동 설원해서 단식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민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이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저는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대통령이 그 지난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남은 2년 6개월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년 6개월의 시작을 좀 통 큰 리더십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선거법은요 합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부 때 그 소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검찰에서 여전히 고소고발돼 있고 말이죠. 근데 지난해 12월 15일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손학규 정무대표 단식 이후에. 그때는 어쨌든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자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잖아요, 당론이. 270명으로 정원 줄이고. 이건 전반적인 그 비례대표의 방향과 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도 많고 비례대표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딱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게 이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비례대표 폐지로 나오는 거는 한국당이 양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225대 75도 한국당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차피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당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 사당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의되고 이제 표결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스포츠 할 때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규칙 가지고 게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25대 75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전 정치권에서 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는데 예, 여당 내 있다고 있죠. 그러죠. 예.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50대 50이라든지 250대 50이면 지금 47석이니까 3석 차이밖에 안 나요. 또 240대 60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합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걸 대안을 제시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고 그 대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양보해라 한국당에 이런 뭔가 정치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여당은 그냥 투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교안 근데 대표 한국당은 그런 합의도 원치 않는다라는 또 입장 그 아니겠습니까? 말은 이제 그렇게 강경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 합의안을 내면은 그쪽도 응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225대 75를 불번으로 해놓고 그 상수로 해놓고 합의하자면 안 되는. 그럼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자면 한국당은 더 강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내 사정이 지금 인적쇄신이나 이런 거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쪽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검찰 개혁은 또 한국당이 대세에 동의하면서 선거법은 조금 여당이 양보하고 이래서 정치가 복원이 돼야지 이놈의 정치는 그냥 항상 여야의 극단적인 대책 이놈의라는 말에서 잘못했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잠깐만 가면은 국민들만 피해자예요. 얼마나 지금 김영준 교수님 말씀처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보기도 딱하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선거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두채 강조를 하지만 아직까지 대안은 있어요. 정치권 손 떼라. 손 떼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요. 선거개혁위원회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지금 최 교수님 말씀 제가 수태 많이 얘기했어요. 240대 40이 나올 수도 있고 230대 70이 나올 수 있고 250대 50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100% 연동형으로 할 거냐 50% 연동형으로 할 거냐 병립형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240대 만약에 60으로 한다고 해서 13석을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것을 그러면 50% 연동형을 할 거냐 기존과 같은 병립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또 완전히 다른 입장을 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한테 맡길 수 있나요? 정말 고도의 정치적 전문성을 갖고 있고 학문적 연구를 한 보름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거는 무조건 따른다라고 하는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 다 모든 것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안을 중심으로 할 수 있지 저런 식으로 대충 뭐 12월 3일 넘어가서 뭐 원래는 11월 27일 이후로 부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해답은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말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단을 못하면 빨리 대안을 찾는 방법들을 저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파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비슷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정의화 의장 때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철시킨 게 뭐냐면 그동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전부 다 여야들이 모여서 한 거를 이제는 떼어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9명을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가 결국은 합의를 통해서 갔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 그리고 일본이 95년도에 실은 선거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할 때 담당했었던 도쿄대학 교수가 바뀐 제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각 정당들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당시에는 2인 내지 6인의 중선구제였거든요. 그거를 300명 대 200명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꾼 게 96년도 선거였었어요. 그랬더니 왜냐면은 누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선거제도로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야가 결심을 내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의외로 해결될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여당 쪽에서 나오는 지역구 확대안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런 안을 민주당이 과연 제안을 할지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미국 방문 중인데 좀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2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부의가 가능하게 됐는데 어떻게 뭐 가능할까요? 일단은 선거구와 관련돼서 몇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의원 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아무리 지역구 지금 253석을 한 250석 줄이고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건 받아들이기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그 나름대로의 직능단체 포함해서 이 다원주의가 된 사회 속에서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특히 만약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말대로 해서 아니 비례대표를 없애면 여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성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시켜야 된다는 것이 큰 원칙인데 50%가 그나마 여성한테 배당이 받으면서 지난 2016년도에 51명의 여성 의원이 탄생했어요. 그래봤자 17.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를 폐지시킨다는 거는 여성의 대표성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허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0명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240대 60 정도로 조정하는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뭐 조롱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황제 단식 논란 있잖아요. 영양제 단식. 뭐 단식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몸 관리를 사전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직자들 일부 교대로 서게 해가지고 동원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글쎄, 그것도 황제 단식이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단식을 하면 저는 뭐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보리차를 먹잖아요. 보리차 먹고 소금을 좀 이제 간간히 먹고 그래요. 단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뭐 단식할 때 뭘 몰래 먹는다 뭐 이런 논란도 가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황제 단식이라는 게 이제 미리 영양제 맞았다고 그러는데 단식하기 위해서 미리 영양제 맞고 단식 들어와서만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게 지금 황제 단식이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지금 갑질 단식이다 이러는데 글쎄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단식을 비판하거나 비판적 관점에서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당직자들이 교대로 쓴다. 사실 단식할 때 당대표가 단식하면 옆에 당직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아래 써여있던 표현이 네. 이제 당대표의 지시사항이라고 써여있던 이 부분에 글쎄, 또 논란이 그건 되는 모르겠어요. 것 같거든요. 황 대표가 그걸 지시했겠어요. 그걸 지시하면서 나 단식 들어가니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는 않고 아마 당직자들이니까 예. 이게 우리 당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누가 이렇게 썼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단식을 본인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내 지시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황 대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왜 했었냐면 국민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에서 했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뭐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부정은 조금 높아졌고요. 정당 지지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 40%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도가 한 23%, 무당층 25%인데 1%. 네, 1%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본 게 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이 대통령 지지도가 1% 줄어들고 부정이 2% 줄어들었는데요. 예. 화면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45, 48이지 않습니까? 1% 써있는데 뭐를 제일 관심 있게 봤냐면 중도층에서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지난주에는 중도층에서 잘하고 있다가 40%밖에 안 됐고요. 잘못한다가 51%인데 이번에는 중도에서 잘한다가 49%. 그러니까 9%포인트가 높아졌던 거예요. 이거 상당한 의미가, 이거 지금 국민과의 대화 영향을 그것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야가 극단적 대립을 하게 됐을 경우에 표심은 중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PK 지역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전체적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지만 밑에서 조금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다시 만약에 민주당이 지지도가 상승한다는 걸 갖고 밀어붙이기로 가면 바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황제 단식이다 갑자기 그런 거가 오히려 민주당이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 단식하는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부분을 그냥 지켜보는 게 낫지. 예. 계속해서 논평을 하면 그게 오히려 예. 단식에 대한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결국은 총선기획단이 공천 관련된 그 부분들을 질문 제가 잠시 강도 후에 높게 들어볼게요. 얘기했던 예. 이유도 예. 바로 나타난 것이 이 중도층에서의 상당한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당, 야당 모두 다 깊이 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을 좀 합니다. 최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과의 대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도가 얼마나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거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국민과의 대화가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저 사실 국민과의 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거기 뭐 산만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뭐 중복 질문이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각본 전혀 없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산만해 보였던 건데 좀 그래서 꽤 높이 평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긍정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물론 중도층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 예상보다는 좀 굉장히 예외였던 뜻밖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한국당 내부 문제인데 일단 뭐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국당의 인적 쇄신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물갈이 얘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물갈이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갈이만 되는 건 아니고 물갈이와 함께 당이 어떻게 혁신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난 국정농단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황 대표가 그렇게 할 때 리더십이 생길 텐데 자꾸 다른 곳에서 리더십을 자꾸만 찾으려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럼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한국당이 내년 총선 컷오프 대상을 현역 의원 중에 하위 3분의 1 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쭉 뭐 비례대표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네. 거의 뭐 절반 가량이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공천을 발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 체제 때 42% 현역 의원을 실은 교체시켰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42%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박근혜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한 지도자와 더불어서 집권당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야당인 경우에 그냥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쇄신을 위한 나름대로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걸 수 있지만 그러면 이분들 지금 98명 정도가 현역 의원인데요. 거기서 50이면은 약 30명 내지 35명 정도를 이제 잘라내는 건데 예.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잘라냈을 경우에는 다른 군소정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군소정당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삭죽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라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예. 하면은 40대 지금 얘기하면 21이지만 중도를 보면요. 중도층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가 44%인데 정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는 중도층에서 12%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 높은 개혁을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목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예. 그 목표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전략 면에서 얼만큼 이게 효율적일 거냐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부분 속에서 굉장히 내부 반발도 있을 수 있겠고 기준은 뭐냐 등등 걸 가지고 또다시 한번 이제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일시적으로라도 황교안 대표는 이 모든 당 혁신을 위한 전제로 해서 지금 단식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좀 봅니다. 예, 김세현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총선 기획단이 내오는 내년 그 컷오프 기준 3분의 1. 민주당은 평가 하위 20% 컷오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컷오프라는 건 아예 경선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경선에 참여해서 이제 승부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30% 컷오프는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 19대 총선 때 42.5%쯤 됐고 그때 새누리당이죠.
18대 때 한나라당이 꽤 높게 했어요. 그때도 18대가 거의 46% 정도 물갈이를 많이 했죠. 그때 야당들이 이제 통합민주당 그리고 19대 때는 민주통합당이었는데 그때 야당들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물갈이. 예. 그리고 이제 그때 18대 때 한국당이 그때 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그때 153석. 19대 때 새누리당 때 152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그 수치로만 볼 때는 18대, 19대 때 46%, 42% 정도 이렇게 물갈이율이 높았는데 결국은 지금의 이제 한국당 전신들이잖아요. 그 당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었어요. 예. 적어도 한국 정치에서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냐의 논란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초선 비율의 이제 물갈이율이 높으면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수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당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시스템 이제 그 공천을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예. 민주당이 40%고 정당 지도가 민주당이 40%고 한국당이 20% 이게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특단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에 더해서 어떤 그 시대의 가치에 걸맞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간다면 보수 통합의 하나의 그 시너지가 생기는데 그런 건 배제하고 자꾸 이제 지나치게 이 물갈이 가지고만 또 정치적 의제를 삼으면은 이건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내 반발은 없을까요? 반발 왜 없겠습니까? 있죠. 과거 2006년도입니까? 그때 이회창 총재가 김윤환 뭐 이런 분들, 그 이기태 이런 분들 배제한다면 그분 민국당을 세웠어요. 근데 민국당은 결국 참패하긴 했어요. 그때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때 이른바 정치적 거물들을 이제 제거했던 거였는데 결과는 좋았어요. 이회창 총재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워낙 갑자기 30% 컷오프가 나오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고 지금 밖에는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도 있잖아요. 이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한국당의 득표에 또 불리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 당위와 시대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갈 때 이게 반발할 명분이 없어지는데 그게 없이 자꾸 무조건 컷오프만 하라고 그러면 반발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당에. 컷오프 대상에 특정 계파가 다수 포함되면 또 그쪽에서 또 반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느 쪽에 100% 다 만족할 수 없다면 결국은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자, 4년 전에 한국갤럽 2015년 11월 첫째 주 정당 지지도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예.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1%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11월 첫째 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당시의 선거법과 지금의 선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50% 연동형 선거법이 책정된 상태에서 50%를 콜오프했다. 이거는 완전하게 새로운 소수 정당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자유한국당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시 잘 기억나시겠지만 2015년 11월 달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을 만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서 123석, 그 당시에 현역 공천 배제율이 28%였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50%까지 가져간다.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큰 정치적 실험인데 이것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지난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에 그렇다면 이후에 장관을 누가 지명하고 언제 지명할 것인가 이야기가 됐었죠. 개각설이 좀 나왔었는데 네. 시기를 주고 좀 청와대는 이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다음 달 초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낙연 총리 교체 해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표 의원이 갑자기 부상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또 원혜영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 당으로 돌아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그 총리에 있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물론 이제 이해찬 대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냐는 또 그 추후에 관심사항이긴 한데 김진표 그분이야 뭐 당연히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그렇죠. 총리를 이제 경제관료 출신으로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한다면 경제에 중점을 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낙연 지사는 이낙연 전 지사죠. 지금 총리죠. 이낙연 예. 총리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그 개념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그겁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당에 돌아와서 당의 선거를 지휘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낙연 총리가 대단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소중한 자산이겠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총리를 더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보도는 어쨌든 좀 바꾸는 쪽으로 왜냐면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계속 비워둘 수 없어요. 검찰 개혁하면서 빨리 그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아마 그러한 이제 그 전반적인 개편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제 역시 경제 문제거든요. 이 정부가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는 소득적 성장과 더불어서 혁신 성장 그리고 이걸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수정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김진표 지금 의원은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 쪽에 차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예. 그쪽 카드 쪽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하지만 원행 의원 같은 거는 개혁 인사고 더 나가서 지금은 잠재돼 있지만 저는 언제든지 김부겸 의원도 저는 얼마든지 총리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통합형이거든요. TK 예, 쪽에. 예. 그럼으로써 대통령이 대선 주자의 많은 카드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나름대로 향후에 은신의 폭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꼭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 누구로 갈 것이냐까지 고민하면서 인선을 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많은 국민들에게 인지도라든지 또는 뭐 개혁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성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두 분 다 지금 예상을 하시는 것들이 다 의원 출신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예. 아니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니까 예.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이건 인준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아니라 근데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할 때 의원 출신인 경우에는 거의 뭐 여러모로 예. 봤을 때 낭만의 경우가 뭐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없다고 없기 예, 예. 때문에 의원 쪽으로 아마 선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그래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